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면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다극체제로의 전환기다. 그죠? 국제사회가 본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UN 같은 국제기구조차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협의기구일 뿐이고요. 단일 국가처럼 강제력을 가진 권력은 아니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 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상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각국 도생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패권 질서가 강고하게 확립이 돼 있으면 그래도 어떤 나름의 그 질서대로 돌아가거든요. 미소 냉전기라든가 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든가. 근데 이제 지금처럼 패권 경쟁이 막 치열하고 패권이 아주 확고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막 각국 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어떤 정부나 파권 권력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패권에 의한 질서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독보적인 패권이 존재할 때 국제사회는 좀 더 질서 정연합니다. 냉전 초기에 편을 갈라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6.25 전쟁 등으로 양패권 세력, 그러니까 미소 패권 세력이 세계를 분점을 쫙 해버리죠. 그 분점하는 질서가 확립된 게 6.25 전쟁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패권 질서가 막 혼란스러울 때 이 패권 질서가 그 확립되는 그 과정에 질서를 확립하는 전쟁 같은 게 터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6.25 전쟁 이후에는 미소 양패권 세력이 세계를 분점을 하니까요. 어떻게 국제사회가 오히려 큰 전쟁은 안 생깁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요. 미국의 일극체제, 즉 팍스 아메리카나에서의 자유주의적 질서, 그리고 그 자유주의적 질서 하에 풍요의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역시 국지전 같은 건 좀 일어나지만 큰 어떤 패거리 간의 전쟁 이런 거는 안 생겼죠. 따라서 절대 패권이 부재하는 춘추전국 시대일수록요. 이런 백가쟁명이 치열하듯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시 무너지고요. 그 다극체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런 세계가 더더욱 혼란스럽고 약육강식과 각국 도생의 생태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일극체제의 쇠퇴기 또는 다극체제로의 전환기 이런 상황에서는요. 세계가 패권 질서가 다시 정립될 때까지는요. 당분간 크고 작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강대국은요. 분열하기도 하고요. 또는 강대국이 약소국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약자였던 국가가 영향력 있는 국가로 지위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힘의 이동과 흐름에 민감하고 얼마나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서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은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되고 힘의 변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 힘의 변이가 생길 때 그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강력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요. 그래서 점차 약해지고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이 과도기인데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래서 이 브릭스 같은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면서요. 각 축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패권이 되는가 또는 적어도 누가 미국 외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등극하는가. 예컨대 미소 냉전기처럼요.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신흥 강국들은 넓은 국토 그리고 많은 인구, 또 자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하 자원들 이런 것을 무기로 자원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자 세력화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현재 다극 체제 속에 중국의 도전으로 인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게 어떤 새로운 지소로 재편될 것인가? 과연 미국이 두려워하듯이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잘 넘기고 나면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양국의 GDP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요. 최근까지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제사회 패권을 얘기를 할 때 단순히 GDP, 국내 총생산만 가지고 좌우되는 건 아니죠. 일단 GDP를 비교하더라도 1인당 GDP를 또 비교하면 중국 인구가 크기 때문에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첨단 기술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의 경제 수준이 아직까지 미국에 근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규모를 보더라도 중국의 군사력이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창업 비율 이런 거겠죠. 그런 경제 활성화 정도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수치를 보자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다. 가장 큰 거는 미국의 달러 패권. 더구나 국제사회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요. 이데올로기, 즉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에 가까운 중국의 정치 체제만 가지고는요, 미국이 그동안에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의 강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미국도 국제 공공재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 또 부패 방지, 기후변화, ESG 같은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선진국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표준 이런 것의 어떤 국제 공공재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이 선도적으로 개발한 각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표준 이런 것도 중국이 금방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다만 14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중국의 인구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인들의 어떤 교육률이 굉장히 높죠. 또 그리고 국민들의 성장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패권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중국의 잠재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견제가 극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렵긴 하죠. 그렇다고 중국 시장이 망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는요,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 정도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경쟁 관계에서 정보 공유나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현재 기술 수준을 상대방이 따라잡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상대의 대내외적 여건이 발전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예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동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지나친 적대 관계를 설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국제사회고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산업 구조 면에서도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굉장히 중국 경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혀 완전히 디커플링해서 우리 중국하고 관계없이 살아보자.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게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어때야 될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은 부존 자원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야말로 야심차고 성실한 국민성 그리고 높은 교육열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우수한 인적 자원 이런 것을 토대로요 남들보다 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전 세계에 팔아서 수출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요 시장이 넓어지고 국제 교류가 자유롭고 활발할 때 융성하고요 국제관계가 얼어붙어서 시장이 폐쇄되고 블록화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니죠.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이 빈번해질 때요. 그런 전환기적 위기 때마다 우리는 안보를 위협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적 위치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하죠. 팍스 아메리카나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대립하는 두 강국, 즉 중국과 러시아 모두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 더구나 과거랑 달리 현대전은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영간 대리전의 위험에 항상 봉착되어 있는 이제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 G2 양국이 충돌하게 될 때요. 양국 운명을 건 자존심으로 번져서 전쟁의 사활을 걸 가능성이 있고요. 급기야 진영 간 대결로 치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일단 물러서는 순간 대국의 운명이 급격히 쇠퇴한다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작은 충돌이 시작될 때, 즉 국지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습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순간 이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확대될 것이고 전쟁의 참상은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숱하게 봤죠. 강대국 간의 진영전쟁, 세계대전의 성격을 가진 전쟁은요, 둘 중 하나의 경우에만 종결이 됩니다. 즉 한쪽이 완전히 몰락하거나 아니면 양쪽에 어중간한 휴전을 하거나, 전자의 경우 이건 핵 등을 통해서 대량 살상을 통해서 상대를 초토화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패전국이라 하더라도 핵 보유국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승전을 했다 하더라도 공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아니고 어중간한 휴전, 이런 경우에는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체면을 살리는 정도에서 공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 주고받으면서 중단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러자고 이 난리를 쳤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쟁터가 된 국가 그리고 그 지역은요,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서로를 살상하고 엄청나게 그 나라는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강대국 간의 직접 충돌은 공멸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살벌한 냉전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충돌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전을 한 거죠. 그게 6.25였고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다 보면요, 결국 지금도 미중 간 혹은 미러 간 충돌에서는 직접적 전면전이 아닌 대리전의 성격을 띤 전쟁만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대리전은 양 진영의 결속을 다져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쪽의 완전한 승리는 공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되는 거죠. 특히 치열한 전장이 된 대리전을 치른 이 나라들만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과거 미소냉전기예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승잔의 대리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중 간, 미러 간 충돌 지점에 반해 한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냉전기와 달리 지금 미, 중, 러 그리고 북한 다 핵 보유국이죠. 다시 만약에 대리전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면요, 그것은 과거와 달리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면 한반도에 살던 우리 한민족 모두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한반도의 대리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민족에게는 승패조차 나지 않는 소모적 공멸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승리한다 해도 엄청난 희생이 수반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익은 별로 없고 위험만 큰 상황입니다. 남북한이 모두 그런 어리석은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이해관계가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다 예상하면서도 우리 모두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꾸 상대를 자극해서 공멸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외교는 어찌해야 되냐? 한마디로 주체적 자율성이 중요하고요. 전략 외교를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된 직후의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빈국 수준의 국가였고요. 그나마 있던 인프라마저
한국전으로 폐허가 됐죠. 경제적으로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이 한국전조차도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서 방어를 겨우 했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군이 주둔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냉전기가 본격화되면서 남북한은 본격적인 체제 경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은 마셜 플랜을 발표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토대로 체제 경쟁에서 자국의 동맹국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때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요, 미국의 원조 및 서방 국가로의 상품 수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토대로 중화공업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든 안보든 미국, 일본 및 서방 국가들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 경제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국방력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방국들의 의존도가 크다고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요. IMF 위기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면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등 첨단 기술 발전에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88 올림픽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소련 공산주의 몰락 또 중국의 개혁개방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북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그 전까지 자유진영 국가들의 원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이 자유진영 내의 선진국의 저렴한 원가를 무기로 수출 주도 성장을 구가를 해왔던 한국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한강의 기적에 이은 세계화의 기적이 시작된 거죠. 제3세계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또 공산국가든 독재국가든 물건을 팔 수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팔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된 겁니다.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는 품질의 물건을 생산할 정도로 이제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선진국보다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었죠. 한마디로 가성비라는 면에서 경쟁력 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요, 과거의 동맹국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블록화되죠. 자원민족주의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각자 도생의 세계. 자, 한국은 무기로 삼을 자원도 없는데 에너지와 자원, 인건비 등 원가는 점점 비싸지고요. 내수 시장은 우리는 5천만. 그래서 턱없이 작죠.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블록화 경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K방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은 했지만 아직도 원천 기술이나 정밀 소재 부문 등 여러 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이라는 국가들조차도 점점 자국 중심적 경제 안보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면서 한국은 그냥 강력한 경쟁국인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협력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쟁하는 나라죠. 과거 원조나 봤던 그 한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외투 기업은 또 어떻게 하냐? 전략 산업들 같은 경우 자국의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들어와라, 그죠? 다시 유럽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자국으로 조금씩 복귀를 했고요. 한국의 전략 산업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서 비싼 원가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시설을 미국 같은 수출 대상국에 지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진영으로 나뉘는 세계 경제, 반세계화에 아직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런 환경은요, 구조적으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우린 수출을 많은 나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제 흐름을 아무 생각 없이 전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죠.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지나치게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북중러의 삼각 동맹이 강고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소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국 관계까지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입장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은 유지를 하되 그리고 일본과의 우호 관계는 유지를 하되 중국, 러시아와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 아니 최소한의 평화적 상호 존중 관계라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교면에서 주체적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인도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와 필요할 때는 교류를 한다거나 베트남처럼 미 항공모함이 다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중국의 물류기지로서 상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외교, 때로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편 이런 주체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한국은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힘 가지고는 이 전체 질서를 바꾸기는커녕 여기에서 어떤 목소리 하나라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 브라질,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런 중견 선진국, 그래서 비교적 국제사회 개방적인 또 제3세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나친 블록화가 물가 폭등 등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평화를 해치고 있으니까 다시 자유와 개방 공존의 시대로 복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이는 선진국 한국이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국제 공공체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적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전략 이런 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얘기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북핵, 남북관계, 그리고 자주국방, 통일 이런 거 어떻게 볼 거냐 한번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